아, 어제 강의에서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이제 아카데미 하다 보면 처음에 한 중반쯤 갈 때까지는 진도가 좀 밀려요. 아주 자연스럽게 진도가 밀리다가 후반부에 뭐 어쨌든 마무리할 때 조금 급하게 되는 시기 늘 반복되는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지금도 하루치가 조금 밀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원래 3, 4강을 해야 되는 날이긴 한데 2강이 마무리가 안 됐습니다. 그러니까 3, 4강 합해서 이 청소년 교육이 8강으로 이루어져 있는 거를 제가 5강으로 구성해서 지금 해설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강에 하나, 2강에 하나, 그 다음부터는 3, 4, 5, 6, 7, 8을 묶어서 저희 아카데미 3, 4, 5강에 배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3, 4강 나가야 될 시간인데 지금 2강이 아직 끝이 안 나서 2강을 마저 하려고 합니다. 근데 2강, 1, 2강까지 특히 2강을 자세하게 하고 나면 뒤에 3, 4, 5강 뒷부분의 내용들은 앞부분의 내용의 기초에서 얘기가 펼쳐지고 있는 거기 때문에 앞부분을 잘 이해하는 게 사실 핵심입니다. 그래서 좀 시간이 들더라도 앞에 글을 먼저 찍고 가겠습니다. 어제 뭐 8번까지 얘기를 했죠. 1강에 8번 정도까지 얘기를 했는데 얘기가 사실 핵심적인 얘기는 뭐 명제상으로는 했지만 어떤 사례를 보여주거나 좀 풍부하게 내용을 이해하는 거는 아직 조금 남았습니다. 자, 약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뒷부분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6번부터 5번부터 얘기했던 게 사고 확장, 이 사고 확장이라고 하는 게 결국은 이질적인 영역들을 연결하는 질서 지우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죠. 사고 확장해라 그래 놓고 구체적으로 근데 어디까지 확장하냐? 모든 자연현상 또 나아가서 확장해서 어떤 천문적인 움직임들까지 포함해 가지고 어디에다 연결하냐 하면 사람한테 연결해라. 네. 사람에게 연결해라. 모든 자연현상, 모든 우주적인 질서들의 드러남을 어떤 인간의 심신하고 연결해서 볼 줄 알아야 된다. 하여튼 연결에 타겟이 있는 거죠. 목표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심신에 연결해라. 이거 잊어먹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인간에게 자연과 우주의 질서를 연결한다라고 한다면 우주와 자연과 인간을 매개하는 공통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공통틀이 인지학에서는 사구성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갖고 있는 여러 가지 제가 그 앞에 내준 그림의 제목이 마음의 풍경이죠. Landscape of Mind라고 제가 분명히 제가 장명을 했는데 김광석 씨 노래에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 노래 제목이더라고. 아, 표절한 거 아닙니다. 이건 표절이 문제가 되고 있는데 표절한 거 아닙니다. 자, 여하튼 우리의 마음의 풍경이라고 하는 것도 대단히 다양합니다. 보다시피 인지학에서는 이거를 감각권, 오성은, 의식권 이렇게 나누고 있는데 그냥 그렇게 뭐 세 개의 단어로 지시를 하고 있지만 실제 그 안의 내용은 굉장히 아주 다양하게 복잡하게 굴러가죠. 복잡하게 굴러가는 거를 좀 그림으로 그 구조 전체를 한 장의 그림으로 좀 표현을 해봤는데요. 여기에 있는 모든 단어, 모든 어떤 단계를 사구성체로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구성체 상호작용으로.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구조뿐만이 아니고 신체의 구조, 어떤 몸의 유기체로서의 우리의 모든 활동들, 그 활동의 결과로 나타나는 관계, 뭐 효과 이런 것들도 사구성체로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결국은 인지학을 하나의 관점, 하나의 관으로서의 인지학을 익히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감정과 생리를 연관시켜서 얘기를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면 우리는 흔히 말하는 세분화되어 있는 여러 과목들, 특히 유물론적인 과학이라고 하는 거는 뭐
미시적으로 분화시키고 세부 전문성을 미시적인 물리적인 전문성을 발휘하는 것을 아주 지고선으로 여기는 관점이기 때문에 수백 개의 학문들이 쪼가리 난 상태에서, 조각 난 상태에서 서로 연결을 못 짓고 있죠. 서로 연결을 못 짓고 있는 이 패러다임을 깨야 된다는 거거든요. 이 패러다임을 깨게 되면 비로소 우리는 예술적인 과목들, 그 다음에 감성적인 과목들이 어떻게 이성적인 과목들의 바탕이 되는가를 실감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역사, 물리, 지리를 통해서 훌륭한 음악가가 탄생하는, 현재 패러다임으로는 우리가 이게 논리적으로 잘 연결이 안 되는 그림인 거죠. 거꾸로 어떤 굉장한 천문적인, 물리적인, 수학적인 이해를 통해서 뛰어난 예술가가 나타날 수도 있고, 거꾸로도 가능하고, 감성을 통해 가지고 이제 잘 훈련된 상상력을 통해 가지고 대단한 어떤 물리적 법칙을 찾아낼 수도 있고, 이게 가능하다는 겁니다. 양자가 소통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자, 그래 놓고 7번에 가면, 그런데 이런 거를 익히려면 이게 단지 하나의 논리에서 끝나지 않고 완전히 체화가 돼야 되잖아요. 체화가 되려면 체화된 인간이 커 나가야 되는데, 그게 교육 과정인데, 이걸 체화를 하려면 우선 수업의 구성에서 사구성체의 우세가 뚜렷한 과목들을 잘 배치를 하라는 거거든. 그럼 잘 배치를 하면 에테르 우세 과목을 할 때는 에테르가 활성화 될 거 아니에요. 아스트랄 우세 과목을 할 때는 아스트랄이 활성화 될 테고, 그렇게 수업 전체를 구성을 한 다음 이거를 아주 리듬 있게 반복적으로 계속 일상이 되게끔 계속 해줘야 이게 체화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에서 굉장히, 발도르프 학교나 관련 교육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 발도르프에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냐 그러면 리듬 생활이라고 하는 거 알잖아요. 그런데 리듬 생활이 그러면 그 군대식 어떤 제식 질서하고 도대체 뭐가 다르냐? 아침에 7시에 일어나서 애들 저도 얼마나 지겨웠으면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방학 때 되면 맨날 시간표 짜잖아요. 동그라미 그려놓고 밑에 6시, 12시에 해놓고 꼭 6시에 깨죠. 6시에 일어나면 운동하고, 그 다음에 얌전하게 독서하고, 그 다음에 숙제하고 밥 먹고 어쩌고 시간표 많이 짜봤죠? 안 짜봤나? 맨날 짭니다. 방학 시작할 때 한번 짜고 끝날 때 한번 들여다보고 했나 안 했나 자책감을 느끼면서 이런 거 많이 했는데, 아침에 지금 학교에 다니는 아이들도 마찬가지죠. 몇 시에 1교시 시작하고 어쩌고 시간 배치를 합니다. 근데 저는 저 스스로 많이 느꼈습니다. 그리고 발도르프 교육을 하면서도 이거 진짜 이거 잘 짜는 게 예술이고 정말 중요한 일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지금 공교가 몇 분 수업인가요? 초등 40분, 중등 45분, 고등 50분이요. 40분, 45분, 50분 이렇게 돼 있다고 하네요. 근데 우리가 아이들의 발달상 초등, 중등, 고등에서 발휘할 수 있는 집중력이 다르다는 건 뭐 너무나 자연스러운 거잖아요. 너무나 자연스러운 건데, 초등 40분이라고 치면 뭐 그것도 나름대로 어떤 생리적인 근거를 가지고 그 시간을 정했겠죠. 그 휴식 시간하고 공부 시간의 비율을 정했을 텐데, 휴식 시간하고 공부 시간의 비율을 정했을 텐데, 공부 시간 안에 다 집중하는 거 아니죠. 또 유도하는 시간이 있고 마무리 정리하는 시간이 있고 이렇게 구성이 나름대로 다 돼 있을 겁니다. 근데 그리고 이제 일주일에 그 과목 시간표가 쭉 나가죠. 일주일에 영어 몇 번, 수학 몇 번, 뭐 국영수, 물화생기 쫙 배치가 돼서 나가겠죠. 근데 직접 현장에 계신 교사분들의 실감이 어떨지는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국민학교를 나왔는데, 국민학교 다닐 때부터 이 생각이 들었어요. 뭐 좀 할만하면 스톱하네. 어떤 과목에 약간 이해할 만하고 좀 재미있을 만하면 노는 시간이야. 그럼 열심히 놀고 나면 또 딴 거야. 앞에 거는 날아가 버리는 거죠. 이것도 또 할만하면 또 노는 시간이야. 너무 짧아 이게. 발도르프는 아시다시피 초등 때부터 F9 시간 100분이잖아요. 야, 100분을 어떻게 집중하나? 집중 안 하죠. 집중하는 거 아니죠. 집중하는 거 아니고 아이들이 일상생활을 하듯이 놀이를 하듯이 스르르 어떤 자연스러운 활동으로 빠져들게 만드는 게 F9의 목적인 거지. 그때
학교 학습처럼 학습시키는 건 아니죠. 예. 어찌됐든 간에 발도르프에서 굉장히 독특한 게 에포크라고 하는 거잖아요. 주기 집중이라고 보통 번역하는. 100분 수업을 하면서 한 주제를 가지고 과목을 바꾸지 않고 3주나 4주 동안 계속 해주거든요. 계속 해줘야 겨우 아이의 어떤 마음에 이게 들어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예. 의식적으로, 정서적으로 지금 에포크에서 다루고 있는 이 내용이 그 정도의 기간 동안에 반복 집중을 해줘야 들어가고 인상으로 남는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시간 배치나 이런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일반과는 달라집니다. 자, 어쨌든 학교, 병원, 특히 정신병원, 군대 이런 데가 운영 원칙이나 그 시간 배치, 공간 배치하는 생리가 똑같다는 거 아시죠? 건물 구조도 똑같고, 예. 그래서 이제 근대 건축이 가지고 있는 어떤 건축적인 구조 속에 이미 근대적 권력의 성격이 작동하고 있는 거, 뭐 이런 거를 철학적으로 밝혀서 조금 많이 부각됐던 철학자가 미셸 푸코라고 하는 그 포스트 모더니즘 쪽에 유명한 철학자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일상생활 속에 미시적인 우리의 생활 환경 속에 이미 권력의 작동 방식이 들어와 있다는 얘기를 하면서 이제 대표적으로 학교, 병원, 군대가 모든 질서가 똑같다라고 하는 거 밝힌 게 말과 사물이었던가 제 기억으로는 그 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논의가 20세기 때도 한참 있었죠. 맞습니다. 그렇게 돼 있는데 군대도 보면 뭐 6시에 기상, 뭐 7시에 뭐 구보, 뭐 8시에 밥 먹고 어쩌고저쩌고 하루 규칙적인 생활 패턴이 있죠. 발도르프 리듬 생활하고 이런 거하고 뭐가 다르냐. 리듬 생활을 형식적으로 이해하면 임의적인 어떤 규칙을 정해놓고 그걸 성실하게 따르는 거, 기계적으로 그 시계처럼 딱딱 꼬박꼬박 따라서 규율적인 생활 태도를 몸에 익히는 거, 이거하고 뭐가 다르냐 하는 거예요. 네. 뭐가 다를까? 어떤 점에서 뭐가 달라서 여기서는 어떤 규율이라고 하지 않고 리듬 생활이라고 하는가? 사람의 본래적인 자연스러운 리듬을 파악하고 그게 맞춰주냐 안 맞춰주냐가 다른 거예요. 학교나 군대나 병원이나 이런 데는 사회적인 목표가 있고 사회적인 효과를, 기능적 효과를 목표로 해서 사람을 거기다가 꽤 맞추는 거죠. 예, 사람을 사회적 기능 목표에다가 꽤 맞추는 과정입니다. 발도르프 리듬 생활은 거꾸로인 거죠. 사람의 자연스러운 발달 단계, 그 자연스러운 생리적, 심리적 그 리듬이라고 하는 것 자체가 뭐 집중력도 리듬의 하나고요. 그 다음에 오전, 오후, 저녁에 따라 가지고 그 여러 가지로 바이오그래프라 그러나요? 이거 변화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것도 자연스러운 리듬 중에 하나인 거죠. 근데 이게 나이대에 따라 다르죠. 나이대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반영해서 사람의 리듬에 맞게끔 일상을 조직하는 거 하고 사회 기능에 맞게끔 사람을 갖다 꽤 맞추는 거 하고는 본말이 전도되어 있는 거죠. 영 다른 거죠. 그래서 발도르프 리듬 생활이 그 점에서 무슨 규칙적인 생활 태도 익히게 하는 거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야. 예. 그거는 강제시키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군대 갔을 때도 마찬가지고 학교 다니면서도 마찬가지인데 특히 이게 뭐 위가 좀 안 좋다든가 하루에 어떤 배변 활동을 일정하게 못하는 애들도 있고 어른도 있잖아요. 이런 사람들은 이런 규칙 생활 힘들어, 상당히. 상당히 힘듭니다. 근데 뭐 사람마다 여러 가지 자기 고유의 어떤 불편함들이나 이제 생체 리듬 이런 것들이 있을 텐데 이거 안 맞춰주잖아. 안 맞춰줍니다. 군대가 그런 거 맞춰줄 리가 없죠. 병원이, 학교가. 안 맞춰줍니다. 기능 목표에다 사람을 맞추는 겁니다. 이거는. 근데 발도르프 리듬 생활은 사람의 자연스러운 리듬에 오히려 그 발달 단계에서 할 수 있는 활동들을 연결시켜주는 겁니다. 거꾸로라는 거예요. 거꾸로. 발도르프 리듬 생활은 규칙적인 어떤 규율성을 익히는 게 절대 아니다. 이거 발도르프 현장에서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발도르프 리듬 생활에서 뭐 주마다 하는 거, 달마다 하는 거, 하루에 하는 거 이런 식으로 반복하는
하는 어떤 활동들을 정하잖아요. 이 반복하는 활동들을 정할 때 이게 자연스러운 리듬에서 근거가 있냐 없냐가 기준이 돼야 돼요. 임의적으로 정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러운 리듬이라고 하는 게 뭐가 있냐? 우리가 많이 알고 있기로는 바이오그래피 이거 현대인들이 많이 알고 있는 거는 그런 걸 알고 있죠. 그 심리 그래프가 있고 생리 그래프가 있고 뭐가 있고 머리 돌아가는 이 인텔리전스 그래프가 있고 이런 걸 알고 있죠. 그럼 고대인들은 혹은 전근대인들은 동양에서는 서양에서는 각각 다 나름대로 파악 방식이 있었겠지만 가장 인간의 어떤 생체 리듬에 대한 대표적인 동양식 파악 방식이 제가 여기다가 지금 이 제목만 써놓은 바로 이겁니다. 12경락의 주유 순서. 수태형, 폐경, 수양명, 대장경, 초경명, 위경, 촉태형, 비경 이렇게 쭉 써놓은 거 있죠. 이거 세 보시면 12개거든요. 12개입니다. 이게 12개라고 하는 게 인지학에서는 10이라고 하는 숫자로 구성되어 있는 어떤 개념틀이 있죠. 유명한 거. 12감각. 12감각. 왜 공통적으로 12겠습니까? 아시다시피 10이라고 하는 것은 달과 지구 사이에서 결정되는 자연의 순환 패턴을 나눈 게 10이잖아요. 12진법이잖아요. 이게 인간의 신체에 그대로 작용해서 들어온 게 여러 가지로 표가 나거든. 그 여러 가지로 표가 나는 것 중에서 이 경락이라고 하는 거는 기혈을 이동시키는 어떤 내부, 해부한다고 해서 보이는 게 아니고 해부학적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기혈을 이동시키는 기를 경락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 기를 경락이라고 하는 건데 이게 우리 온몸에 12개 정도로 이렇게 나눠져 있다. 그래서 시간 순서대로 강화가 된다라는 논리입니다. 이를테면 수태형 폐경은 자연 시간으로는 우리 시간으로는 새벽 3시 반부터 5시 반까지 2시간 동안 강화가 돼요. 그리고 이걸 원에다가 시계 같이 1, 2, 3, 4에서 10이 딱 적어 놓으면 서로 대칭되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마주보고 있는 애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폐경이 강화가 될 때에는 초장기형이 위축이 될 때예요. 마주보고 있는 애들이. 그러니까 하나가 강화되면 하나는 위축되고 쌍으로, 대각선으로 마주보고 있는 애들끼리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는 식의 논리입니다. 그 다음에 그러면 대장기형이 활성화되면 방광기형이 위축되고 이런 식이죠. 예, 하나가 강해지면 하나는 약화되고 시간이 흘러서 다른 쪽이 강해지면 원래 있던 건 약해지고 이렇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폐가 활성화되었을 때 생기는 감정도 있을 거고 폐가 활성화되었을 때 어울리는 활동도 있을 거 아닙니까? 예. 그 감정을 활용한 어떤 일, 그 활동력을 활용한 어떤 과제, 요걸 그 시간에 하는 게 하루 중에 어느 시간에 하는 것보다 훨씬 잘 받아들이고 효율도 높다는 뜻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그러니까 아침밥 먹으라. 이거가 지고선이 되는 거예요. 아침밥 먹는 시간이 언젠가 폐경이 5시 반까지 대장경이 하는 일이 뭐냐? 똥 누는 거예요. 배변하는 겁니다. 7시 반까지. 그러니까 애들은 7시 반 전까지 배변을 하게끔 생활 리듬 잡아주는 게 제일 좋아요. 그러면 9시 반까지는 위경이 활성화되잖아. 위장이 제일 활성화되어 있을 때 음식이 들어가든 안 들어가든 위가 활발하게 움직일 때입니다. 위는 소화를 책임지잖아. 그러면 하루 중에서 소화력이 이때가 제일 좋다는 겁니다. 그러면 똑같은 음식 500g을 아침 7시 반에서 9시 반 사이 그 사이에 먹어주는 거하고 이때는 쫄쫄 굶고 있다가 점심때 많이 먹는 거하고 점심때 나는 1kg 먹었다. 근데 난 어떤 사람은 아침에 500g 먹었다. 아침에 500g 먹은 사람이 소화 흡수율이 영양에 대한 활용률이 훨씬 높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런 식으로 우리 어떤 인체 리듬 자체가 정해져 있고 이거는 자연의 질서라는 거예요. 그럼 사람마다 다르냐? 안 달라요. 안 달라요. 사람마다 다른 생리적인 특징이라고 하는 거는 개인의 어떤 고유성에 따라서 편차가 있겠지. 근데 이거는 그런 편차에 별 영향받지 않는 보편적으로 공통된 흐름이라는 거예요. 예. 물론 억지로 아침밥을 굶겨 버릇하면 나중에 버릇이 들려가지고
위가 적응을 해서, 예. 아침에 별로 뭐 아침밥 굶어도 안 괴롭다 이런 상태가 될 수는 있겠지. 이거는 억지로 인간이 변형을 시킨 거고, 자연 상태로 내두면 누구든지 이 흐름대로 신체가 움직이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요거에 선순환하게끔 활동을 배치를 해야지, 요거에 역주행하게끔 활동을 배치를 하면 효율이 최악으로 나오겠지. 효율도 최악으로 나오고, 그런 활동을 하는 개인도 괴로울 테고, 이렇게 돼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여기 있는 12경락의 내용을 지금 강의할 수는 없어요. 이걸 설명할 수는 없고, 이런 게 있다. 근데 그냥 방향만 좀 말씀드리자면, 이 수태음, 족태음, 뭐 이런 식으로 수족으로 나눠져 있잖아요. 수족으로 나눠져 있는 게 팔다리, 당연히 팔다리죠. 음경락이라고 하는 거는 요 안쪽으로 돌아가는 경락입니다. 안쪽으로 돌아가는 경락. 양경락이라고 하는 건 바깥쪽으로 돌아가는 경락이에요. 그러니까 전체적인 주유 흐름이 어떻게 되는가 하면 안에서부터 시작합니다. 그 심장하고 폐 쪽에서부터 시작해요. 심장과 폐가 호흡을 책임지는 데이기 때문에 제일 중요하잖아요. 기운의 발생이 여기서부터 무조건 시작합니다. 여기서 시작하면 이렇게 나갑니다. 안을 타고. 그 다음에 요 등을 타고 이렇게 들어옵니다. 들어와서 머리를 한 방 때려요. 그 다음에 쭉 요 앞에 있는 그 앞선을 타고 요걸 인맥이라 그러는데, 인맥을 타고 쭉 내려가가지고 다리 안쪽으로 들어갑니다. 다리 안쪽으로 들어간 다음에 다리 바깥쪽을 타고 올라옵니다. 그래서 또 한 번 뇌를 때립니다. 뇌를 2번 때립니다. 요런 어떤 경락의 주유 순서에 따라 가지고 신경이 활성화된다라고 하는 논리입니다. 그럼 적어도 전체로, 인체 전체가 하루에 최소한 3번은 돌아가는 거죠. 전체 기혈이. 지금 그래서 이게 4개가 한 번 돌아가는 거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예. 자, 이거는 여기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7번에서 이건 뭐 슈타이너 얘기가 당연히 아니죠. 청소년 교육에 있는 얘기는 아닙니다. 근데 슈타이너가 말하는 게 바로 이런 리듬을 살려서, 예, 교과를 구성하든지 뭘 하든지 해라라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 이 경락에는 오장육부가 다 연결이 되어 있고, 아다시피 오장육부는 에테르체잖아요. 근데 이 에테르체에 어디가 자극되는가에 따라서 아스트랄 혹은 인지학에서 말하는 자아체, 아스트랄체, 물체하고의 상호관계에서 얘네들의 반응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예. 따라서 실제로 경락을 잘 이해하면 언제 사구성체가 어느 정도 비율로 활성화되는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 이해할 수 있으면 우리는 교과 구성할 때, 활동 구성할 때 얼마든지 이걸 활용하게 되는 거지. 이런 눈을 길러라는 거예요. 예. 아이고, 어렵죠? 근데 꼭 그렇게 어려운 것만은 아닙니다. 어렵다기보다는 보통 우리가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그냥 많이 안 봤다, 생소하다. 단지 생소할 뿐인 거지, 어떤 질서가 분명하기 때문에 이해만 한다면, 예, 얼마든지 우리가 활용할 수 있는 암들이다, 지식들이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유기체로서의 인간을 이해하고 그 인간의 맞춘 활동들로 수업을 구성한다는 이 원칙이 확장되면 유기체로서의 학교라고 하는 관점을 가질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학교도 여러 가지 어떤 기능적인 조직 분화가 있을 텐데, 각각의 그 기능적 조직 분화도 사구성체의 어떤 조화에 맞는 구성을 가지도록 의식적으로 조직 구성을 해야 된다. 이게 확장되면 사회사문론이 되는 거죠. 이게 확장되면. 그래서 사실 사회사문론이다 뭐다라고 하는 거는 일종의 인지학에서의 실천적 응용 논리잖아요. 근데 이런 실천적인 응용 논리를 우리가 정확히 이해하고 구사할 수 있으려면 베이스가 되는 거에 대한 이해가 튼튼하지 않으면 이게 다 사상 누각이 돼버립니다. 사상 누각이 되고 실천적인 응용 버전에서 최종적으로 말해놓은 명제들만 기초 이해는 부족하면서 최종 명제만 갖다 따서 쓰게 되면 이게 바로, 예, 경직된 매뉴얼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경직된 매뉴얼은 이 경직된 매뉴얼대로 하면 할수록 악화가 된다는 거. 왜냐하면 자기가 이해하고 이걸 하나의 자연스러운 질서로, 소통적인 질서로 아무런 압박 없이 이걸 자연스럽게 일상으로 체화를 시켜 나간 쓰면 모르되, 그렇지 않고 이유도 모른 채 매뉴얼로 따라가면 사람이 원래 이유도 모르고 뭔 짓을 하게 되면 자기도 모르게 무의식적인
내부에서의 어떤 불안, 그다음 분노, 막 이런 것들이 쏟게끔 돼 있거든요. 폭력적인 캐릭터가 되게끔 돼 있어요. 이유 없는 행동을 많이 하면. 이유 없는 행동을 많이 하면, 예, 무지, 불안, 권태, 뭐, 공허, 이런 부정적인 감정들이 계속 오르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유 모르는 매뉴얼을 따라하는 거 정말 최악의 행동이다. 저희 학교는 처음 설립 때부터 저희 발도르프에서는 이렇게 양식화되어 있는 어떤 절차들이 많이 있잖아요. 아침 열기 같은 거 하잖아요. 다른 데서 절대 안 하는. 그럼 아침 열기를 하면 노래 부르고 시 읊고 이게 어느 정도 100년 동안 전통으로 자리 잡은 것들이 있죠. 그리고 아다시피 영혼 달력 없지 않습니까? 아침에 열기할 때 대부분 교사들이 영혼 달력을 없습니다. 근데 제가 가장 최근에 출간한 책이 영혼 달력 해설이잖아요. 저거를 제가 왜 해설할 생각을 했느냐 하면 영혼 달력, 발도르프 행사 어디 가나 다 영혼 달력을 외워요. 근데 제가 발도르프에 입문한 지 얼마 안 돼서 초보자였을 때 훨씬 경험 많은 그 경험자들한테 영혼 달력에 있는 그 도저히 처음에는 제가 처음 봤을 때는 저도 이게 무슨 뜻이야? 시가 왜 이렇게 구성이 돼 있어? 의미가 뭔지 도저히 알아먹을 수 없는 문장들이 계속 나온단 말이야. 그래서 저도 초보자였을 때는 선배들한테 물어봤죠. 이 시가 도대체 뭘 말하려고 하는 거냐? 답해주는 사람이 없었어요. 답해주는 사람, 그럼 당신은 어떻게 이해하고 있냐? 그러니까 그런 거 묻지 말래요. 그러면서 외우고 있네? 외우기는 잘 외워요. 안 된다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교사가 시를 읊는데 그 시의 내용에 대한 자기 자신의 감화가 없으면서 이걸 입으로 그냥, 구구단 외듯이 외우고만 있다 그러면, 외우고만 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아침 열기를 할 때 교사의 체화된 아우라가 아이들하고 소통적으로 영향을 줘서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영향을 줘가지고 변화가 일어나는 건데, 교사 스스로가 지금 자기가 그렇게 안 돼 있어요. 종교 얘기를 하는데 자기가 경건하지 않아. 이러면 수업이 안 된다는 거야. 예. 어떤 절차 양식적인 행위를 한다 하더라도 아이한테 안 간다는 겁니다. 아이한테 간다 안 간다가 문제가 아니라 교사 스스로가 그 행위를 하면서 자기 수행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지 말아야 될 게 모르면서 덮어놓고 따라하는, 이게 모방이죠. 모방은 어렸을 땐 괜찮습니다. 어렸을 때는 모방 그 자체가 자연의 질서를 따라서 모방하게끔 돼 있고 모방이 자연스러운 때가 있어요. 아이들은 모방과 권위를 통해서 성장한다고 하죠. 모방이 주가 돼서 성장할 때, 권위 쫓아가는 게 주가 돼서 성장할 때가 분명히 있습니다. 나쁜 거 아닙니다. 근데 교사가 그러는 건 다른 문제예요. 교사가 그렇게 하는 건 다른 문제다. 그래서 저는 제 스스로가 이해하기 위해서 영혼 달력 해설을 쓰게 됐습니다. 이게 쌓이다 보니까 이제 책으로 발간을 하게 된 건데, 저는 저의 해설을 했지만 또 다르게 그걸 느끼는 분들 개별적으로 얼마든지 있겠죠. 근데 슈타이너가 뭐 개개인들이 다르게 해석되는 부분은 당연히 있죠. 시니까. 예, 감성적인 메시지들이니까 해석의 여지들은 얼마든지 다르게 이게 어느 정도 범위가 있겠죠. 근데 해석의 여지가 범위가 있다고 해서 이 범위가 자의적으로 무한대로 넓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일정한 우주자연적인 질서를 안에 담고 있을 거 아닙니까? 슈타이너가 쓴 시니까. 예. 그래서 그거에 대한 이해 없이 영혼 달력을 외는 행위, 우리가 까딱 잘못하면 교사들도 그렇게 되는 거 아주 조심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좀 드립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양평학교는 뭐 우리도 다 잘할 수는 없죠. 잘할 수는 없지만 최소한 의식적으로 노력하려고 하는 게 이유를 모르는 행위는 안 한다. 이유 없이 하는 절차적인 양식적인 행위는 하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럼 열기를 한다면 열기도 교사 스스로가 자기가 소화되는 양식으로 열기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어디서 이렇게 하니까 이게 좋다가 아니라는 거지. 지가 소화되는 양식으로 열기를 구성하지 않으면 그거는 교육이 아니다. 열기의 효과는 아무것도 없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감동 감화 되는 노래를 부르고 자기가 감동 감화 되는 시를 읊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우리가 오늘 아침에 부른 돌림 노래는 참 소화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아. 선율이 입에 딱 안 붙었어 아직. 자, 어쨌든 그렇다는 겁니다. 그게 8번까지입니다. 8번까지의 내용이고 9번은 조금 다른 내용입니다. 자, 이렇게 하다 보면 우리가 이분법을 넘어설 수 있다. 당연히 그렇겠죠. 이렇게 암들을 연결시키고 서로 단지 기계적인 연결이 아니라 서로 내적으로 연결하게끔 하고 사람하고 연결해서 자기 자신이 그걸 체화하고 이런 과정들을 쭉 꾸준히 하다 보면 유물론적인 관점, 이분법적인 관점들을 넘어설 수 있겠지. 넘어설 수 있으면 소위 이론론이 체화되면 사람의 의식 상태가 질적으로 바뀐다는 거야. 성숙한다는 거죠. 한마디로 한 단계 올라간다는 거죠. 의식 수준이. 그러니까 한 단계 올라가는 의식 수준을 발도르프에서는 안으로는 9개, 밖으로는 7개로 표현한다라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감각혼, 오성혼 하는 것들이잖아. 이 한 단계 상승이 어마어마하게 어려운 질적 상승이기 때문에 대단히 사실 쉽지 않고 어려운 일입니다. 저절로 되는 게 아닙니다. 나이 먹는다고 저절로 되는 게 아니다. 우리가 7년 주기 발달서를 알고 있잖아. 그 7년마다 사람한테 내적으로 뭐가 우세 성향이 바뀌게 되면서 어떤 변화 단계를 받는다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신체가 성장하는 나이가 있죠. 그게 끝나는 게 20대 초반 아닙니까? 그때까지는 자연의 질서에 따라서 어느 정도 갑니다. 그 이후부터는 자기 하기 나름이에요. 그래서 나이 더 먹는다고 20대 초반보다 의식이 더 성숙해지는 건 절대 아닙니다. 절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재미있는 사회 현상들을 많이 보게 되는 거예요. 예. 뭐 개고기, 양고기 하면서 감정싸움 하는 거 지금도 보잖아요. 그 말을 끼를 못 알아먹네 하면서 사자성어를 모르네 그러면서 서로 약 올리는 걸 지금도 보고 있는데 상당히 이게 듣기만 해도 막 귀를 씻어내고 싶은 이 질라전 소리들을 하고 있는데 격조 떨어지는 얘기들을 하고 있는데 조금 의식이 있는 애들이면 20대가 보더라도 이 조딩같이 노네 이럴 거 아닙니까? 예, 이게 저절로 안 올라간다는 거죠. 저절로 올라가는 게 절대 아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근데 저절로 올라간다고 믿는 사람들이 있더라고. 나이 40, 50대 되면 저절로 의식혼이 된다고 믿는 사람들. 그거 절대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근데 이렇게 한 단계 의식의 어떤 차원이 바뀌는 걸 두고 뭐라고 하는가 하면 변용이라고 합니다. 변용. 영어로는 트랜스포메이션. 트랜스폼입니다. 예. 형태 자체가 바뀐다. 질 자체가 바뀐다는 겁니다. 근데 질이 안 바뀌는데 내용물이 달라질 수는 있어요. 그거는 평면적인 상태에서 위치 이동하는 거거든. 우리가 번역하는 걸 뭐라고 합니까? 트랜스레이트 한다 그러잖아. 레이트라고 하는 거는 수평적인 데에서 위치 이동하는 겁니다. 번역이라고 하는 게 같은 뜻의 단어를 그죠? 치환하는 게 번역이잖아요. 이거는 수준은 같고 위치만 달라지는 거야 이게. 로케이션이 달라져요. 로케이션. 놓는 거를 다르게 놓는다는 거예요. 똑같은 평면에. 근데 폼은 이게 틀 자체가 달라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게 다른 거죠. 세상을 전혀 다르게 보게 된다는 거야. 예. 정치적인, 우리나라는 정치 혐오가 많이 펴져 있으니까. 근데 정치 혐오 중에 이 말이 맞기도 하고 틀리기도 한데, 어쨌든 사람들이 정치 얘기하면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좌나 우나 똑같다 그러잖아요. 다 똑같은 놈들이다. 그렇죠. 평면적인 거에서 같은 수준에서 자기의 대표 어떤 모토로 좌파적 혹은 우파적 모토를 편의적으로 취하고 있을 뿐 그거에 별 진정성도 없기도 하거니와 의식의 수준 자체는 평면적으로는 똑같은 수준에서 좌우가 갈라져 있다라고 하는 걸 사람들이 직관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좌우가 똑같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정치에서도 문제가 되는 거는 좌냐 우냐가 아니고 수준을 높이는 문제인 거죠. 수준을 높이는 게 문제입니다. 그런 것처럼 이렇게 수준이 한참 올라갔을 때 우리는 그걸 변용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평면에서 내용물이 달라지는 거는 그거는 변환이라고 일단 용어상으로는 그렇게 얘기를 한다. 이 두 개는 다르다.
이 두 개는 다르다. 그래서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철학적으로 인지학을 이해했다. 그 말은 엄밀히 따지면 형용모순입니다. 현대 철학은 인지학을 이해할 수 없어요. 왜냐하면 현대 철학의 전제 때문입니다. 현대 철학은 이원론적 전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이원론 전제를 유지하는 안에서 철학을 하기 때문에 절대 인지학을 포함시킬 수가 없게 돼 있어요. 이게 슈타이너가 여러 번 얘기했던 그 얘기입니다. 과학은 영학에 들어올 수 없다. 그런데 영학은 과학을 포함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론론은 이원론을 충분히 이해하고 포함하고 수용할 수도 있다. 근데 이원론이 이론론을 포함하는 건 그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자, 그래 놓고 그렇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이론론적인 관점, 인지학을 체화하려고 애를 씁니다. 체화하려고 애를 쓰면 상급 과목과도 관련해가지고 우리 수많은 지식 체계들이 나열되어 있는데 많은 과목의 지식들이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나열되어 있는 지식을 이론론적으로 재조명을 해야 되는 게 과제가 되는 거죠, 이제. 교사들의 과제가 되는 겁니다. 이 이원론적으로 나열된 지식을 이론론적으로 이해하고 재조명해서 재해석해서 가르칠 수 있는 거, 이게 교사들의 과제가 되는 거고, 예. 이렇게 되면, 그러한 교육을 통해서 어떤 좀 더 종합적이고 포괄적인 관점을 가진 아이들이 세대가 성장해 오면 세상이 바뀌겠지 좀. 예. 아이의 인생도 좀 바뀔 테고. 자, 제가 텍스트를 펴고 직접 문장을 설명할 수밖에 없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라고 양해를 미리 구했죠. 요 청소년 교육 21페이지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여러분은 역사를 활기에 넘치는 해부학으로 가르칠 수 있고 역사의 생명을 불어넣기 위해 해부학을 가르칠 수 있다. 뭐 이거는 제가 앞서 얘기했던 거에 비추어 볼 때 뭐 이해할 만하죠. 아, 역사와 해부학을 어떻게 해부학의 역사를 할 수도 있고 해부학을 하다 보면 알게 되는 인간은 인체에 대한 이해가 있을 텐데 그 인간 인체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역사를 다시 볼 수도 있잖아요. 예. 뭐 그런 식으로 또 역사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인간 인체가 역사적으로 똑같지 않았을 거 아니야. 1만 년 전 두개골하고 지금 두개골 달라졌을 거라고. 예. 골격도 달라졌을 거고 생활 양식이 어떤 거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았을 테고 뭐 그런 거를 서로 크로스로 연결해서 가르칠 수 있다. 뭐 맞아요. 이건 상식적으로 이해가 되는 대목입니다. 근데 조금 더 들어가서 예를 들어 이 예가 이해가 되시냐 하는 겁니다. 간의 기능은 이집트 문화의 후반부 역사를 다루기 위한 아이디어를 여러분에게 줄 수 있다. 이해되세요? 간 기능이 이집트 역사 후반부를 이해할 수 있게끔 해준대요. 간을 잘 알면 이집트 역사 후반부를 잘 이해할 수 있다. 뭔 말이야? 그 다음 왜냐하면 제시된 설명 안에 특별한 함축성이 있기 때문이다. 일단 이거 제시된 설명 없죠? 간과 이집트 문화 관계 이 책에는 없습니다. 말하자면 이래놓고 더 이상한 말 합니다. 향기가 이집트 역사의 후반부를 가로질러 퍼져나가고 무슨 향기가 퍼져나가? 이거 뭐 혹시 번역 잘못했나? 싶을 정도로 이상한 문장이라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 후반부로 퍼져나가고 누군가는 유기체에서 간의 기능에 관해 숙고하는 동안 이것을 알아챕니다. 그 결과는 같은 것입니다. 이런 방식으로 과목들을 엮음으로써 어쩌고 그래 되면 교사의 말이 무게를 얻고 무게를 얻는 동시에 날개를 얻는 무게를 얻는다는 것과 날개를 얻는다는 것은 참 공존하기 힘든 것 같은데 무게를 얻으면서도 그 무게를 견뎌내는 강인한 날개까지 같이 얻을 수 있는 한마디로 말이 무게를 얻는다는 것은 심금을 울린다는 얘기죠. 교사의 수업에 학생의 심금을 울린다는 겁니다. 서로가 동화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도 어떤 자유롭게 의식이 확장되는 그런 효과를 낸다는 겁니다. 그게 무게와 날개를 동시에 얻는다는 얘기야. 근데 뭐 요거는 뭐 좀 문학적인 수사니까 그냥 좀만 생각해 보면 이해되죠. 무게와 날개를 동시에 얻는다. 그렇지 뭐 독수리는 몸통도 큰데 날개도 크니까 잘 날아가잖아. 예. 자, 근데 앞에 향기가 이집트 역사 후반부를 가로질러 나가는데
누군가 유기체에서 간 기능을 숙고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키워드를 보세요. 이집트 문화 후반부, 향기, 간 기능 이 세 가지가 연결이 된대요. 연결이 되나요? 어떻습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어떤 연관이 되는지. 근데 우리가 앞에서 힌트는 이미 다 깔아놨어요. 제가 그랬잖아요. 사구성체로 전환시켜서 이해해라. 그럼 간이 사구성체가 뭐냐? 이집트 문화 후반부의 문화의 성격이 사구성체적으로 볼 때 뭐가 우세했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향기는 사구성체로 뭐냐? 그 향기라고 하는 거 후각인데 후각이 인간에게 들어와서 의식에 영향을 줄 때에는 어떤 성격으로 변하게 되냐 하는 거에 주목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연결이 된다는 거야. 자, 일단은 간에는 갑자기 제가 강의하다가 저도 이런 생각이 문득 떠올라서 좀 곤혹스럽습니다. 제가 간에는 그러니까 우루사가 들었더라. 간피로는 우루사. 이거 완전 세뇌됐어. 간은 사구성체로 뭡니까? 예, 연습이 안 돼 있으면 금방금방 안 나오죠. 무식 하나 해서 설명해 주시면. 그럼 제가 답 가르쳐 주는 거잖아. 뭐 장부라든지 어. 그 문학이라든지. 자, 뭐 어차피 사실 질문에도 답 나오기 기다리는 거는 그 안 된다라는 걸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하겠습니다. 제 수업 많이 들은 분들은 이 네모만 보면 마음이 편해진다 그러시더라고요. 뭐 사계절, 사구성체 이게 다 4개에다 갖다 붙일 수, 바깥으로 4개, 중앙에 1개에서 5개인 거죠. 사상 오행의 관계가 사상은 바깥으로 드러난 거. 예, 오행은 그 역동 메커니즘을 말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이게 구심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구심점까지 포함하면 오행이 되는 거고, 구심점 빼고 드러난 거 얘기하면 사상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상하고 오행은 전혀 다른 게 아닙니다. 예. 이게 우리 오행 배치하는 건 너무 많이 해봤죠. 이제 약간 우리가 보는 현대 지도하고 다르게 지금 방위 설정이 돼 있어서 처음 보시는 분들은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동양에서는 지도 방위를 이렇게 합니다. 이쪽을 북쪽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북쪽이 춥고 무겁고 음이기 때문에 음은 아래쪽에 깔아앉는 쪽으로 정식으로 얘기하자면 이 방위 배치를 부찰지리도라고 합니다. 이제 지도를 그리는 2가지 방식이 있어요. 안관 천문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그리는 지도,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리는 지도. 이 2가지 양식이 있는데 지금 이 방위 설정은 부찰지리도 땅을 내려보면서 그리는 지도라고 동양에서는 얘기를 합니다. 어쨌든 이쪽이 북쪽입니다. 여기가 동지가 시작되는 곳. 예, 북쪽, 추운 곳. 그럼 이쪽은 남쪽이죠. 북, 남, 동, 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면 이제 일단 우리가 오행 배치할 수 있죠. 동양인들은 오행 배치는 쉽죠. 목, 화, 금, 수. 이렇게 되죠. 오행 배치되어 있는 거를 사원소하고 연결할 수 있죠. 사원소하고 연결하면 사원소로는 공기를 어떤 곳에서는 빛이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빛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어요. 동양에서 화라고 하는 게 2단계가 있잖아요. 빛과 열. 근데 공기를 빛이라고 표현하는 데도 있긴 있습니다만 동양적인 정서는 아닙니다. 이해는 아닙니다. 근데 어쨌든 전통적으로는 공기입니다. 사원소에서는. 공기, 이쪽은 불, 이쪽이 흙. 예, 흙이 토가 아닙니다. 동양의 금을 흙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흙, 여기 수, 물은 똑같아요. 여기 물. 이렇게 배치합니다. 사원소로는. 그러면 사구성체로 배치할 수 있죠, 이거. 사구성체 배치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기는 물체 들어가죠. 여기는 에테르체 들어가죠. 좁으니까 그냥 글자 한 자씩만 쓸게요. 여기는 아스트랄체 들어가죠. 여기는 자아체 들어가죠. 그러면 아카시아연대기에 나왔던 지구발달사를 적용시키면 토성기, 태양기, 달기, 지구기 이렇게 되는 거죠. 지구기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인체에다가 연결을 일단 시켜보겠습니다. 인체에 연결을 시켜봤을 때는 머리에 해당하는 게 이쪽이에요. 가슴에 해당하는 게 이쪽입니다.
예. 가슴에 해당하는 게 이쪽이고, 그 다음에, 복부, 다리, 이렇게 내려갑니다. 이렇게 내려가고, 그 다음에 동양적으로 이게 오장육부에다가 연결을 시키면, 이거 오장육부에다 연결시키는 거, 이쪽 동쪽이고 목이에요. 동쪽이고 목하고 연결되어 있는 장부는 뭡니까? 이건 뭐 상식적으로도 많이들 알죠? 간이잖아요. 간입니다. 간하고 마주보고 대응하는 애는 여기는 폐입니다. 예. 간, 폐. 사상의학에서는 한의학에서 전통적인 중의학에서는 이쪽에 심장을 둡니다. 여기다가 심장을 둡니다. 사상의학에서는 심장을 중앙에다 둡니다. 예, 심장은 다른 거하고 구별합니다. 간폐비신 4개가 바깥으로 나와 있고 심장은 종합이다 이렇게 봅니다. 근데 사상의학의 이 관점이 슈타인하고 똑같아요. 슈타인은 심장을 장의 종합으로 봐요. 이제마하고 슈타인하고 파악하는 게 똑같다는 거예요. 전통 한의학은 좀 달라요. 간신 비폐신이라고 해서 비를 안에다가 놓습니다. 이게 구조가 좀 다른데, 그럼 다른데 뭐가 맞냐? 어느 게 맞냐가 아닙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전통 한의학은 보통 중의학이라고도 하고, 황제내경부터 시작되는 이 한의학 있잖아요. 이 한의학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하고 사상의학이 인간을 바라보는 관점이 달라요. 예.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면서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같은 용어를 쓰면서 다른 관점이기 때문에, 다른 관점으로, 다른 구조로 파악을 하고 있기 때문에, 둘 중에 어느 게 맞냐? 그럼 둘 다 맞아요. 저 관점으로 보면 저게 맞고, 이 관점으로 보면 이게 맞아요. 그래서 이건 선택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누가 틀렸고, 황제내경이 틀렸고, 사상의학이 옳다, 혹은 거꾸로, 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거 설명하려면 또 옆으로 빠져야 되니까 생략하고, 그냥, 제가 이제마하고 슈타이너가 관점이 똑같다라고 얘기했으니까, 그냥 그 이제마 사상의학 버전으로 얘기하자면, 여기에서는 여기에다가 비를 둡니다. 그럼 여기에 신장을 두게 돼 있어요. 간폐비신이 이렇게 조응을 합니다. 이렇게 조응을 하는데, 그러면 여기에다가 희노애락 같은 거 인간의 감정 연결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예. 여기가 희기입니다. 여기가 희기, 여기가 액입니다. 여기가 녹이, 여기가 락기입니다. 희노애락 같은 것도 연결할 수 있을 테고, 뭐 다 연결할 수 있죠. 사상으로 파악되는 건 다 연결할 수 있죠. 다 연결해서 사물이나 어떤 정신적인 거든 물질적인 거든 확장할 수 있죠. 확장해서 이걸로 분류를 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 이래 놓고, 그러면 이제, 근데 간이 발달한 사람들이 연결돼 있기로는 폐가 발달한 사람들이 코가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기능적으로는 간이 발달한 사람들이 후각에 더 민감합니다. 이게 다릅니다. 자기가 타고난 구조하고 발달되는 거하고 달라요. 이게 여기는 이제 약간 복잡한 설명 논리가 들어가야 되겠지만 일단 생략하겠습니다. 왜 그렇게 되는가는 그게 간단히 말하면 이렇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약한 데를 보충하려고 하는 노력을 저절로 하게끔 돼 있어가지고 오히려 타고나기를 약하게 타고난 부분에 더 의식적으로 민감한 노력을 기울여서 기능적으로는 그쪽이 더 발달해버려요. 왜 원래 욕망이라고 하는 것도 결핍이 있어야 욕망이 생기잖아요. 그럼 욕망에 의해서 드라이브 포스 추진력이 생기잖아. 이런 거하고 비슷하게 부족한 부분에 더 집중적으로 메꾸려고 하는 노력을 통해서 기능적으로 발달해버려. 그래서 아놀드 슈왈제네거 이런 사람들, 여성분들은 모르겠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 말고, 터미네이터. 근데 그 사람이 원래 유명한 거는 세계적인 보디빌더였잖아요. 그 사람, 헐크 주인공이었잖아. 아놀드 슈왈제네거가 헐크 주인공이었거든요. 여성분들은 헐크 몸매 별로 안 좋아하시죠? 좋아하나? 근데 남자들은 헐크 몸매를 로망으로 삼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전 세계 남자들의 우상은 둘 중 하나죠. 이소룡이거나 헐크거나. 그럼 헐크의 근육에 이소룡 같은 센서를 가지고 있으면 딱 좋겠구만. 근데 어쨌든 이런 인물인데, 아놀드 슈왈제네거의 10대를 보면 이 사람이 왜 미친 듯이 그 근육 운동에 빠져들었는가 하면 멸치라고 놀림을 당했거든. 멸치라고. 그거 진짜 성장이 끝날 때까지도
완전히 빼짝 마른 멸치형이었거든요. 20대 초반에 이렇게 넘어갈 때까지도. 그러니까 이 놀림받기 싫어가지고 막 키워서 있게 돼버리니까. 근데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아주 많아요. 이런 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그래서 몇 대 얻어맞다가 맞는 거 싫어가지고 태권도장 다녀서 깡패 됐다. 이런 스토리 너무 많죠. 예. 이게 적용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약하게 타고난 부분들에 약하게 타고난 집중 보강해가지고 기능적으로 강화되는 이런 게 생깁니다. 이게 의식이 구조에 역행하는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우리가 어떤 기질을 타고났다고 해서 꼭 그대로 나오는 거 아니라는 거 알아야 돼요. 특히나 성장하면 기질은 사회적으로 무화돼 버려요. 의식적으로. 그래서 슈타이너가 20대부터는 기질 따지지 마라 그래요. 근데 기질대로 사는 사람도 있긴 있습니다. 저급하면 그냥 자기 성깔대로 삽니다. 자기 돌아보기가 안 되면, 자기 반성이 안 되고 자기 갱신의 노력을 못하는 사람은 생긴 대로 살겠지. 근데 그런 사람들은 사회에서 도태되는 거죠. 사회적인 역할을 못하는 거죠. 그건 사실은 사회화가 안 된 거예요. 그래서 사회화를 전제로 놓고 생각해 보면 기질은 20대 성인들은 따질 문제가 아니다. 따질 문제가 아니다. 물론 그 기질이 나중에 어떤 표현의 특성이라든가 특히 예술을 하는 사람들은 뭐 나타날 수는 있죠. 표현에 나타날 수는 있어요. 예. 근데 그걸 중심으로, 근데 자기 기질보다도 자기 의식세계가 자기 기질을 압도할 수 있잖아요. 소음인이나 소양인이라고 해서 도트지 말하는 법 있나? 태양인이나 태음인이라고 해서 뭐 하지 말라는 법 있나? 그런 거 없단 말이죠. 의식이 이 기질을 능가해버리거든. 의식이 기질을 능가해버리는데, 그래서 공자님이 그러잖아요. 세상에 깨닫는 방법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학이지지, 하나는 생이지지, 하나는 고니지지다 그래요. 그러니까 생이지지는 날 때부터 천재인 놈이 있다는 거야. 하늘이 부여한 재능으로 되는 애들이 있다. 참 얄미운 캐릭터들이죠. 예, 그 다음에 학이지지, 공부 열심히 해서 그걸 나중에 이제 공부 열심히 해서 알게 되는 애들이 있다. 수행과 공부를 통해서. 그 다음 고니지지가 참 제일 우리가 정감이 가는 캐릭터입니다. 고생 많이 해서. 한마디로 개고생을 해서 어떻게 고생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도 있다. 요 세 가지가 있다. 근데 사실 제가 경험적으로 세 가지가 더 섞이지. 어느 하나만 우세하는, 근데 우세는 있어요. 우세는 있지만 섞인다. 우세는 있지만 섞이게 돼 있다. 그러니까 세 가지 과정을 다 겪게 돼 있다. 근데 어쨌든 우세로 보자면 이 세 가지 우세가 있는데, 근데 공자님의 결정적인 말씀, 그런데 깨닫고 나면 다 똑같이 본다 그래요. 깨닫고 난 경지에서 보면 어떤 과정을 통해서 깨달았든 간에 깨달음의 경지에서 보면 세상을 똑같이 바라본다라고 합니다. 이거는 뭐 비유적으로 이야기하면 그런 거죠. 산에 올라가는데 등산로 다를 수 있죠. 수십 가지 등산로가 있을 수 있는데 정상에 서서 보는 풍경 다 똑같다는 거예요. 예. 의식이 기질을 압도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이해를 한다면 성인들한테 기질론을 갖다 대는 거는 안 된다, 그거는. 예. 특히 어떤 사회 변화의 기질 이런 거 갖다 대는 건 그건 좀 아주 무리한 거다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자, 어쨌든 자, 제가 지금 이거를 그리기만 해도 벌써 뭔가 연결될 것 같죠. 이집트 후반부의 향기와 간의 문제. 그러면 이집트 후반부는 어땠다는 거야? 에테르스 우세가 강했다는 거예요. 문화의 성격이. 그럼 에테르스 우세가 강하면 어떻게 되냐? 계산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성장 과정에서 에테르스 우세가 강해질 때가 언젠가 하면 지금 우리가 다루려고 하는 14세에서 20세 요때예요. 그럼 요때 그래서 논리학습, 계산, 개념학습 이런 것들이 강력하게 안에서 자기 어떤 그 우세 성향이 올라올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발도르프가 그 7년 주기에서 7세부터 14세 때까지 이것도 아스트랄 우세거든. 그러니까 이게 감성 교육에 집중을 하는 거예요. 아스트랄 우세 때. 근데 물론 이것도 알아야 됩니다. 신체에서 우세한 거하고 심리에서 우세한 거가 똑같지 않아요. 똑같지 않습니다. 그래서 7세부터 20세 때까지도 거의 20세 때까지도 신체적으로는 에테르 우세예요. 신체적으로는. 근데 심리적으로는 이 전체 기간이 아스트랄 우세입니다. 근데 그 안에서 또 세부적으로 나뉘는 거예요. 그래서 에테르 아스트랄 이 문제를 아주 세상은 어차피 이원적인 쌍들이 계속 교차하면서 올라가는데 단선으로 이해하면 다 틀리게 됩니다.
근데 지금 기존 발도루법에서 너무 단선으로 이해하는 이해들이 너무 휘행을 해서 실제 현실에 써먹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고성취의 개념을 알고 있는데도 현실에 적용을 못하고 있잖아. 현실 적합성이라고 하는 걸 못 느끼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근데 실제로는 현실 적합하다. 얼마든지 현실 적합성을 찾아낼 수 있다. 그럼 지금 그 문명의 성격이 이집트 후반 문화가 에테르가 강했다는 건데, 에테르 성향이 강했다는 건데, 에테르 성향이 강한 게 개인 발달에서 나타날 때는 오성원으로 나타나요. 오성원. 그럼 오성원이 발달하면 수학이 발달하고 기록이 발달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집트 문화 후반부에서 기하학이 발달하고 피라미드 같은 이런 기하를 활용한 건축 기술들이 발달하고 파피루스에 기록 집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문자와 기록이 발달하게 돼요. 문자, 기록, 피라미드 이런 것들이 발달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간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간에서 에테르를 끄집어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간이 발달한 사람들은 오히려 후각, 이쪽이 후각이거든요. 이목구비를 연결시키자면 이거 눈에 해당하고 이거 코에 해당합니다. 이건 귀에 해당하고 이건 입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는 오히려 시각, 청각 이렇게 되는데 오히려 간 발달한 사람들이 타고나기로는 시각이 발달할 것 같은데 시각을 잘 타고났지만 사람이 원래 그래요. 내가 가지고 있는 거는 중요하게 생각 안 하잖아. 남의 떡이 커 보이잖아요. 내가 가지고 태어난 거는 원래 가지고 있기 때문에 결핍감을 안 느껴요. 별로 신경을 안 써요. 그리고 어차피 신경 안 써도 타고났기 때문에 잘 해요. 타고났기 때문에. 오히려 자기가 열등감 느끼는 쪽으로 관심이 팍 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기능 발달이 오히려 그렇게 이루어진. 이쪽이 오히려 후각이 발달합니다. 성장하고 나면. 후각이 발달하게 돼 있어. 이 반대편에 있는 애를 끌어당겨서 발달합니다. 얘가 열등감을 느끼는 애가 자기를 극하는 쪽이거든요. 소위 말하는 그 오행의 상생상극은 다들 상식적으로 아시죠? 목생화, 화생토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러면 뭐 화극금, 금극목, 목극토 이런 거 있잖아. 예. 이 금극목이거든요. 금극목입니다. 근데 에테르 우세가 강한 쪽이 오히려 자기를 극하는 성향의 성질을 더 띠게 된다, 의식적으로. 그러니까 후각이 우세하게 됩니다. 이쪽이. 근데 후각이 우세하면 인지학에서도 알고 있죠. 뭐가 우세합니까? 후각이 우세할 때 의식작용, 우세해지는 의식작용. 7단계 중에서는, 9단계 중에서는 의식혼이잖아. 근데 의식혼이 관장하는 게 뭡니까? 도덕성이거든. 예. 그러면 또 법률 제도 이런 거에 대한 집착이 또 나오게 돼 있어요.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예. 이런 식으로 연결이 되게 되는데, 세부 논리는 지금 어차피 제가 다 설명드리지 못해요. 그 세부 논리는 생략하더라도, 그런 게, 일단 지금은 그런 게 있나 보다만 아시면 됩니다. 제가 그래서 동의수세본 확충론에 있는 내용을 좀 번역되어 있는 거를 많은 내용 중에 한 부분을 땄습니다. 참고에다가. 그래서 장부나 동의수세본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천시, 목시세외, 비훌륜, 구미지방.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귀가 발달한 사람은 그 사람의 재능은 하늘의 때를 아는 것이다. 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눈이 발달한 사람은 사람들의 감정의 흐름을 잘 안다. 이게 목시세외. 그 다음에 코가 발달한 사람은 인륜이 발달한다. 이게 도덕성이 발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각이 발달하면 의식혼이 발달한다. 이거 똑같은 거예요. 구미지방, 이 미각이 발달한 사람들은 구체적인 유물론적, 말 그대로 유물론적, 물리적 이런 관심이 굉장히 뛰어나다. 관찰력이 뛰어나다. 이런 식으로 사람의 어떤 그 뛰어난 성향과 감각기관을 연결해서 얘기를 하고 있어요. 네. 동의수세본이라고 우리가 사상의학이라고 말하는 게 책이 딱 한 권뿐이죠. 원전은 한 권뿐입니다. 이재마가 쓴 동의수세본인데, 그 동의수세본은 이런 책 전체가 그냥 이런 내용이에요. 감각기관과 인간의 심리와 덕성과 이런 것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나. 그래서 동의수세본 1장이 성명론, 2장이 사단론. 그러니까 이게 서양 관점에서 봤을 때는 이게 의학서가 아닌 거야. 심리학서 같아. 이렇게 되는 거죠.
근데 3장이 확충론. 이 확충론이 장부를 다루는 겁니다. 장부를 다루는 거. 성명론에서는 보면 막 이목구비 얘기를 해요. 이목구비가 어떤 성질하고 연결돼 있다. 예. 사단론에서는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커서 사회적인 활동을 할 때는 사단 중에서 어느 쪽이 우세하다. 확충론에서는 근데 알고 보면 이게 장부에 어떻게 연결된다. 이런 식으로 전체가 구성이 돼 있어요. 그러고 나서야 예, 병에 대한 얘기, 약에 대한 얘기로 들어갑니다. 예. 자, 그냥 자료에 있는 거 읽어보시면 아는데, 요쪽을 사상의학에서는 이게 사상으로 나누면 여기가 태음인이에요. 요 기질 우세가 태음인입니다. 여기가 태양인입니다. 여기가 소양인, 여기가 소음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자연의 태소 음양하고 배치가 달라요. 자연의 태소 음양은 여기가 태양이에요. 여기가 소양이고. 그러니까 요 배치가 왜 다른가 하는 거는 그건 공부해야 하는 거니까 생각하겠습니다. 생각하고요. 사상의학에서 저기 태음인 부분이거든요. 간이 발달한 쪽. 간과 관련된 건 태음인입니다. 그럼 태음 한번 보겠습니다. 후각이 일륜에 통해서 피가 요척에 가득해서 간으로 들어가는 것이 크다. 뭐 이렇게 지고 그 뒷문장은 다른 얘기니까 여기 보면 태음인은 일륜을 통해서 피가 요척에 들어간다라고 했으니까 도덕성이 발달한다는 얘기예요. 이 얘기가 후각과 도덕성이 발달한다는 얘기입니다. 간대 폐소한 사람들은 후각과 도덕성이 발달한다 이 말입니다. 실천적으로는. 예. 어떻습니까? 슈타이너가 하는 얘기가 똑같잖아요. 똑같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한다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시켜서 세계를 이해한 문화가 가장 발달한 데가 조선이에요. 우리나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제가 옛날부터 떠들었던 얘기, 인지학이 사구성체로 세계를 연결해서 이해하려고 하는 그게 전통적으로 가장 많이 축적되어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다. 우리 전통적인 내용들을 잘 이해를 하면 인지학이 어마어마하게 풍성해진다. 제가 이 얘기 한 번만 더 하면 1000번 하는 것 같습니다. 계속 떠들어왔던 얘기인데 어쨌든 이게 아직까지는 공감을 형성하는 범위가 많지는 않다고 봅니다만, 자, 제가 이제 사례를 보여드린 겁니다. 어떻게 좀 납득이 되세요? 그래서 요게 머릿속에 연결이 돼야 이집트 후반부 문화하고 간기능하고 연결이 된다는 거예요. 우루사를 떠올리는 게 아니라, 예, 피라미드를 떠올릴 수 있는 게 된다는 거야. 자. 근데 슈타이너 선생님은 이게 어째 보면 이렇게 복잡한 연결 과정들을 통해서 결과적으로 연결되는 것을 다 생략해버리고 결론만 지금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하고 말해버렸잖아. 그러면 이 연결 과정 논리를 공유하고 있지 못한 청중들은 완전 뜨악한 거죠. 전혀 이해 안 되고 넘어가 버리는 거죠. 근데 첫날 얘기했잖아요. 이거 강의 듣고 있는 사람들은 슈타이너의 동반자들이었고 그 사람들은 충분히 알고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얘기해도 됐다고. 근데 이게 지금 100년 뒤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이 책이 학습이 되려고 그러면 어쨌든 먼저 선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 가이드 해주지 않으면, 예, 그냥 100번 읽는다고 공자님이 그랬잖아요. 백독임의 의자연. 100번 읽으면 뜻이 저절로 통한다. 가 안 된다니까. 100번 읽으면 눈만 나빠진다. 예. 그렇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1강은 마무리를 했고요. 그럼 2강에 들어가겠습니다. 2강에 들어가면 지금 1강이 제대로 우리가 공감이 됐다 그러면 2강은 사실상 구체적인 논리는 좀 들여다봐야 되겠지만 이 명제자체가 말하고자 하는 주제, 그 핵심 메시지는 뭐 이렇게 마찰 없이 다 잘 받아들여질 겁니다. 첫 번째 보면 머리하고 팔, 손, 다리가 있는데 이것도 사구성체 우세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머리는 에테르가 우세예요. 여기서 머리라고 하는 거는 뇌를 얘기하는 겁니다. 두개골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두개골은 물체가 우세하죠. 뇌는 에테르가 우세합니다. 우리 기억력 있죠, 기억력. 그 단순 정보에 대한 기억은 에테르가 관장합니다. 정보 기억은 에테르가 관장하고요. 여기에 감정적인 작용을 아스트랄이
훨씬 많이 관여를 해요. 상상력, 이건 아스트랄이 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논리 중에서 인과율적인 논리는 에테르 우수예요. 근데 목적률적인 논리는 아스트랄 우수입니다. 목적률은 미래를 꿈꾸면서 그 현재를 규제하는 걸 목적률이라고 그러잖아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건 과거의 영향으로 지금을 규정하는 거거든요. 이게 방향이 다르잖아. 방향이 다르잖아. 그래서 과거를 기준으로 삼는 사람들 있잖아요. 에테르 우수의 성향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은 주로 정치적으로 보수가 되게 돼 있어요. 네, 그거 좀 인생이 피곤해집니다, 이런 사람들은. 과거에 매여 사는 사람들. 네. 그 창조력이 좀 떨어집니다. 미래를 땡겨오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그 왜 공무원들 논리 있잖아요. 선례가 없으면 안 한다. 이거는 에테르, 완전 에테르 그 자체인 거지. 선례가 없으면 안 한다. 예. 근데 현실이 이걸 요구하니까 해야 된다. 새로운 걸 만들어야 된다. 이건 아스트랄 우세인 거죠. 이게 목적률이라는 겁니다. 예.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거니까 지금 이걸 해야 돼. 라고 하는 거는 아스트랄 우세라는 거예요. 이 두 개가 사실 다 활달해야죠. 다 활달하고 잘 섞여야죠. 그러면 이 두 개는 갈등할 수밖에 없는데 이 갈등에 판단을 해주는 거는 자아체가 하는 역할인 거예요. 이 판단의 지구력과 실행력을 뒷받침해주는 게 물체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의 의식작용에도 다 각각의 역할들이 있어요. 이런 식으로 사고성체를 전면적으로 활용할 수 있어야 된다. 자, 그러면 이 책에 있는 내용으로 머리는 에테르가 우세하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손과 팔은 아스트랄이 우세하다고 해요. 손과 팔. 그거는 이해해 주시게 되죠.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손 움직여서 모든 걸 우리는 손의 자유로 인해 가지고 인간은 도구를 제작하고 이 수많은 문명을 만들어낼 수가 있었죠. 자유를 획득하는데 가장 중요한 신체 구조상의 변화는 직립과 손이에요. 직립과 손. 이쪽이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이 아스트랄입니다. 아스트랄입니다. 근데 엉뚱하게도 발과 다리의 자아체가 중심이다 그래요. 이게 이제 이해가 되느냐. 그러면서 책을 보면 그 이어지는 문장들이 발과 다리는 외부 세계 속에 완전히 속해 있는데 손과 팔은 왜 자기를 떠나지 못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 문장 또 무슨 뜻이냐 하면요. 발과 다리가 하는 역할이 뭡니까? 이동하는 거잖아요. 이동합니다. 손과 팔은 내 몸에 붙어 있죠. 얘가 나를 이동시켜주지는 않아요. 근데 발과 다리는 이동을 시켜줍니다. 포지셔닝. 우리식으로 말하면, 애들식으로 말하면 낄낄빠빠라고 하잖아요. 낄 때 끼고 빠질 때 빠지고 내가 어느 곳에 어느 때 있어야 되는가. 이걸 결정하는 거는 기능적으로 다리가 그 포지셔닝을 결정해 준다는 겁니다. 사람 전체, 인간 존재 전체를 옮겨 다니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다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가 자아체다라는 거야. 예.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어떤 포지션에서 자기가 할 도구적인 이런 기능적인 이런 역할을 하는 거, 그건 아스트랄이 담당하는데 그건 손이 한다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경험을 축적하고 이건 뇌가 하는 건데 그거는 에테르 우수이고 그건 머리가 한다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구별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렇게 구별을 한 다음 이제 그래서 이런 말을 하게 됩니다. 손이 판단하고 다리가 결론 내린다. 이 말이 이 사고성체로 연결을 하지 않으면 이해될 수가 없는 말이 되는 거죠. 우리는 판단 결론을 보통 가장 대표적인 3단 논법이 개념 형성하고 그 다음 추론 판단하고 그 다음에 결론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자, 그러면 제가 그 나눠드린 이 표에 따르면 개념 형성하고 개념이 어디에서 형성되는가 하면 아까 제가 에테르 우세하면 논리 계산 이런 거 잘하게 된다 그랬잖아요. 예. 그럼 개념이 형성되는 거는 뇌에서 형성이 돼. 뇌가 이거 가장 많이 관여를 합니다. 에테르 우세라는 거죠. 에테르 우세. 뇌구나. 에테르 우세구나. 개념. 상을 잡는 거. 상을 잡는 건 뇌가 하는 거다. 뇌가 하는 건 근데 판단이 팔과 손이다. 그 다음에 결론이 다리다. 라고 하고 있잖아. 그죠? 그럼 여기에서 보면 요 판단이 있는 데다가 아스트랄이라고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결론 있는 데다가 자아체를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맞아요. 왜? 요 그림에서 판단은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걸로 그려져 있잖아요. 요 밑으로 내려오는 게 이게 이렇게 됩니다. 개념을 형성해서 이 개념을 바탕으로 다시 심상 추론을 한 바퀴 돌아. 그래야 판단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심상출원을 한 바퀴 도는 과정에 아스트랄이 주도를 합니다. 그래서 판단하고는 아스트랄 주도적인 인체의 몸의 기관 중에서는 이게 손과 팔이 아스트랄 우세 성향이 강한데 우리 의식작용 중에서는 판단력이 바로 아스트랄 우세가 강해야 나올 수 있는 거다. 그러니까 손이 판단한다. 이렇게 표현을 해버리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이렇게 연결하는 겁니다. 손이 판단한다. 다리가 자아는 다리에 있다. 그러니까 이 연결 과정을 우리가 생각하고 슈타인의 글을 읽으면 일단은 이게 미친놈인지 아닌지도 판단이 안 되는 거죠. 맞죠? 맞아. 그래서 슈타인의 강연을 인지학 이해가 없는 사람이 읽는 건 무의미해요. 인지학 이해가, 선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느 레벨의 슈타인의 글을 읽는 거는 의미가 별로 없다. 초심자가 봐서 의미 있는 책은 저는 초심자는 보편인지학 의미 없다라고 생각해요. 사고성체 이해 못하는 사람들은 이 접근하기가 힘들다. 잊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사고성체 이해라고 하는 가장 기초를 가장 먼저 든든하게 깔고 나서 봐야지 이게 소화가 된다는 거예요. 소화가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앞에 이집트 문화, 뭐 향기 이 얘기 당연히 이상한 문장이고 팔이 판단한다, 다리가 자하다 이거 이상한 문장이지. 절대 이해가 안 되게 돼 있다. 자, 일단은 그거는 그렇게 얘기를 했고요. 아, 제가 또 그냥 넘어간 게 있네. 1페이지에 이상한 말 써놨죠. 제가 여기서 별표 친 거는 별표 안 친 거는 청소년 교육 책에 있는 내용이고요. 별표 친 거는 제 의견입니다. 제 의견인데 첫날 나눠드린 프린터 말고 어제 나눠드린 프린터에 있습니다. 어제 나눠드린 프린터 밑에 보면 사례 해놓고 이건 제가 쓴 건데 CNO 순환과 핵융합, 수소, 헬륨, 탄소, 그 다음에 질소, 산소, 그 다음에 물불, 흑빛 어쩌고 저쩌고 써놓은 거 있잖아요. 예, 이거는 그냥 제가 사례를 들라고 쓰는 거거든요. 어떻게 개념들을, 이질적인 개념들을 연결하고 확장하는가? 이게 실제로 자연법칙에서는 어떻게 나타나는가? 지금 그 수소, 헬륨, 이게 제가 약자 원소 개요를 쓰는 거잖아요. 수소, 헬륨, 탄소, 질소 이거 써놓은 거는 실제 자연과학에서 밝히고 있는 그 핵융합 순서예요. 핵융합이 일어나고 있는 그 원소들의 작용 순서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작용 순서를 써놓은 거고, 그 다음에 있는 물불 흑빛이라고 하는 건 역동농업에서 얘기하고 있는 어떤 자연력의 작용 순서입니다. 그 다음에 있는 거는 동양에서 쓰고 있는 어떤 극의 논리, 이거의 순서를 지금 써놓은 겁니다. 이게 다 똑같다는 얘기를 써놓은 겁니다. 결과적으로는. 예,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얘기하기로 하고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가로치고 별표해가지고 제가 덧붙인 얘기들이 좀 있습니다. 이건 시간 관계상 그냥 이제 앞에 제가 설명한 거를 이해하셨다면 그냥 읽어보시면 알 겁니다. 그래서 넘어가겠습니다. 두 번째, 그래서 슈타이너 왈, 물질 세계에 대한 사고를 끝까지 밀고 들어가면 영에 대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물질을 다룬다고 물질주의자는 아니라는 거죠. 그죠? 돈을 다룬다고 무슨 장사꾼인, 그 정체성이 장사꾼인 것만은 아닙니다. 우리는 그 돈을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해서 세속적인 것도 아닙니다. 돈은 중요하죠. 돈은 사회에서 보면 어떤 물류를 이동시키는 힘이기 때문에 사람으로 치면 피 같은 거 아닙니까? 근데 피가 너무 많으면 동맥경화 걸리죠. 피가 너무 없으면 빈혈 걸리겠지. 너무 많아도 탈, 없어도 탈. 이게 건강하게 유통될 수 있는 게 중요할 거 아닙니까? 근데 돈 보기를 돌같이 해라. 그래가지고 나는 돈 없는 청량함을 자랑한다. 좀 이상한 거죠. 이건 도덕성하고 별 상관없어요. 별 상관없는 일종의 이념적 집착이다. 청렴하다는 상에 대한 이념적 집착일 뿐이다. 인간이 건강하게 살려면 돈 당연히 필요하지. 다만 이 돈을 어떻게 정말 순리에 맞게끔 배치하고 운용하는가의 문제일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 뭐 또 돈 문제도 그렇고 다른 물질 문제도 그렇고 그걸 다룬다고 그 주의자는 아니다. 그런데 실제로 유물론은 유물론적 관점으로 물질을 다루는 거고 영학자들은 인지학자들은
인지학적 관점으로 물질을 다루는 거다라는 거예요. 인지학적 관점으로 물질을 다루보다 보면 물질에 이미 영적인 작용들이 들어갔다는 걸 알 수가 있게 된다. 그러면 물질과 영의 이분법이 초월되는 거죠. 예. 물질 따로 영 따르고 알고 물질 속에 영적인 힘이 들어갔기 때문에 그 물질이 어떤 영적 성질을 지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된다는 거예요. 특정 광물을 몸에 붙이고 다니면 몸에 어디가 좋다더라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금 붙이고 다니면 뭐 소화가 잘 된다더라. 그래서 깽들이 이런 거 금 가지고 다니나?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금을 붙이고 다닌다, 옥을 붙이고 다닌다 이러면 어디가 좋다더라. 이거 우리 미신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미신이 아니라는 거죠. 모르면 미신이죠. 알면 미신이 아니게 돼버립니다. 알면 골라 붙이고 다닐 수 있게끔 돼버립니다. 예. 그럼 실제 그게 작용력이 없냐? 미안하지만 강력한 작용력이 있습니다. 예. 알고 활용할 수 있으면 강력한 작용력이 있다. 자, 뭐 그 정도만 얘기하고, 그래서 물질 세계에 대한 사고를 끝까지 하면 상과 영의 아이디어에 도달한다. 이 상이라고 하는 건 머리의 개념을 얘기하는 거예요. 예. 영에 대한 이해에 도달한다는 얘기고요. 그래서 인지학의 확고히 서게 되면 영과 물질 이분법적으로 갈라친 어떤 이분법적인 주의가 문제가 아니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뭐 아이들 기질 고려 이건 생략하고요. 그 다음에 괴테 화강암에 대한 에세이를 읽으라고 지금 권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 내용이 뭔지 안 나와요. 이 책이 뭔 책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아무리 서치를 해서 찾을 수 있는 책인지 아닌지도 모르겠어요, 이게. 근데 어쨌든 약간 힌트를 줍니다. 오랜 옛날에 신성한 화강암과 어떻게 인간적 경지에서 관계되는지를 알아야 한다. 저 돌이 인간과 관련해서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어떤 특정 지형, 흙의 색깔, 산의 모양, 바람의 색이, 일조량 이걸 보고 그 밑에 어떤 광물이 있는지 맞출 수 있을까 없을까? 맞출 수 있죠. 사구성체로 세계를 이해하는 눈이 트이면 아 여기는 주석이 많겠구나. 여기는 납이 많이 나오겠구나. 예. 여기에는 행성 중에도 어느 행성의 기운이 센 곳이구나. 그래서 지형이 이렇게 됐구나. 그러면 나무들은 어떻게 자랄 거고 식물은 어떻게 자랄 거고 광물은 뭐가 많이 형성이 되겠다. 왜 발도르프에서 광물하고 행성 연결하는 거 많이 보셨죠? 예. 태양하고 금, 달하고 은 이렇게 연결하잖아요. 화성하고 철, 수성하고 수은 이렇게 연결하죠. 목성하고 주석, 예. 금성하고 구리, 토성하고 납 이렇게 연결하죠. 그 그림은 많이 보셨죠? 그 그림은 많이 보셨죠? 그게 그러면 또 미신 아닙니다. 진짜입니다. 이건 지금 현대 자연과학으로 얘기해도 예, 과학적 방법론만 달라질 뿐이지 결과 똑같이 나옵니다. 결과 똑같이 나오는데 근데 문제는 그거죠. 목성이 센 곳에서는 그러면 주석이 많이 난다. 맞아요. 목성이 센 곳에서 주석이 많이 나. 근데 목성이 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냐는 거야. 그럼 토양의 빛깔, 산세, 산의 모양, 식물들의 상태 이런 거 보고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중간에 이해되는 연결고리들이 있는 거죠. 예. 자, 그러면 신성한 화강암 이거 무슨 말이겠나? 태초에 뭐가 있었는가를 생각해 보자. 토성기에 뭐가 있었나? 이런 걸 생각해 보자. 토성기는 물체 우세였잖아요. 물체 우세였으면 이 물체는 물질적으로 결국 광물이 될 거 아닙니까? 광물 중에서 제일 단단한 놈이 화강암이잖아. 근데 토성기의 인간은 어땠을까? 토성기의 인간도 물체 우세겠지. 그죠? 그러면 인간의 의식이 화강암하고 어떤 면에서 비슷한 성질을 띄었을 거 아닙니까? 예, 토성기 인간의 사고라고 하는 거는 화강암과 비슷한 성질을 띄었을 거다. 틀림없이 그랬다. 근데 저는 이 문장을 보자마자 아, 그 얘기하고 있겠구나 하고 짐작을 했습니다. 제가 이거를 이 괴테 화강암에 대한 얘기가 뭔지 알 수는 없는데 만약에 그 책이 뭔 책인지 보면 틀림없이 지금 제가 했던 이 얘기를 하고 있을 거예요. 요 맥락의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신성한 화강암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고 인간과 연관시켜라는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이런 식으로 연결해 간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공기 없는 공간 뭐 이것저것 이것도 이런 얘기입니다. 우리가 어떤 공간을 떠올릴 때 이 공간에 공기가 없다고 치면 그 공간은 우리 인간이 존재할 수 있는 공간이 아니잖아요. 공기가 없다 치면 공기 없는 공간은 무용지물인 거 아니야. 그러면 인간 중에서 어떤 사람이 철학적인 논리를 막 구사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자기의 정서와 내면에 이게 체화가 안 돼 있고 체험이 없어. 그러면 이 논리는 뭔가? 이 논리는 공기 없는 공간 같은 거라는 거야. 체험 없는 논리. 인간이 세계를 파악하려는 노력 중에서 대표적인 영역을 항상 슈타이너는 학문, 예술, 종교로 잡고 있었잖아요. 근데 이 학문, 예술, 종교라고 하는 것도 학문의 우세 구성체가 있고 예술의 우세 구성체가 있단 말이야. 그럼 학문의 우세 구성체가 에테르예요. 예술은 아스트랄, 종교는 자아체. 이게 우세한 연결 구성체입니다. 그러면 이제 만약에 에테르 내용이 풍성하지 않은데 철학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 학문적인 형식을 띠고 있다. 안고 없는 찐빵이라는 거지. 예술적인 형식을 띠고 있는데 아스트랄 함량이 너무 함량 미달이다. 이거 예술이 아니란 거예요. 예술 흉내를 내고 있는 거지. 마찬가지로 자아를 죽이는 종교는 종교가 아니다라는 겁니다. 자아를 죽이는 종교, 자아체를 약화시키는 종교, 이건 종교가 아니다. 이게 인지학적으로 바라보는 종교관이 되게 되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여러 군데서 말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우리의 지성이라고 하는 것도 풍부한 감성과 체험이 밑바탕에 되지 않는다면 그거는 공기 없는 공간하고 똑같은 거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 메마르고 고갈된 사람, 이게 이제 그 체험 없는 논리를 갖고 있는 사람을 비유하는 겁니다. 이렇게 메마르고 고갈된 사람이나 공기 없는 공기, 에테르 없는 철학이 다 똑같은 얘기인데, 이 관계가 같다는 거를 알아보는 눈을 키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체육 문제가 있고, 종교 수업 문제가 있는데, 종교 수업 문제는 아까 얘기했고요. 교사가 경건하면 아이들한테 영적 영향을 주지만 아니라면 무가치하다. 뭐 이거는 앞에 얘기했던 거고, 체육의 경우, 체육은 약간 세부적으로 더 얘기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발도르프에서 체육을 어떤 관점으로 바라보는가? 체육 활동에 대한 현실적인 어떤 체육 과목에 대한 여러 가지 현재 우리가 잘못 이해하고 있는 내용들도 조금 바로 잡아야 되고 하는 것들이 있어서 체육에 대해서는 다음 시간에 조금 추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